안녕하세요. 조정현입니다. 사건으로 보는 세계사 3월 15일 월요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제2차 세계대전을 다룬 이 영화인 피아니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번 보면 볼수록 매번 눈물이 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폴란드 침공과 유대인 혐오주의, 저번 주랑 거의 유사한 유대인 혐오주의, 그리고 폴란드 침공, 게토, 인종학살, 마지막으로 바르샤바 봉기. 이게 이 세계사 교과서들에서는 바르샤바 봉기라고 되어 있는데, 간단히 말을 하면 해방 운동이라고 볼 수 있죠. 나치 독일로부터 폴란드 민족진영이 일으킨 이 해방 운동이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냥 바르샤바 봉기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일단 거기 틀에 따라서 바르샤바 봉기라고 적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이 언제부터냐를 두고 사실 역사학자들 사이에 설왕설래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폴란드 침공부터다 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체코와 오스트리아 병합부터다 라고 보는 입장이 있죠. 그거는 이제 역사학자들이 어떤 시각에서 이 제2차 세계대전을 보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여기서는 폴란드 침공부터 보도록 하죠. 이 게토와 인종학살 문제도 한번 살펴보고요.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 바르샤바에서 일어났던 민족 해방 운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차 세계대전이 우리 인류에게 남긴 숙제들이 있어요. 제2차 세계대전 하니까 먼 과거의 얘기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이죠. 그 당시 사회를 보면 우리 현대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아요. 물론 음악 장르가 바뀌긴 하죠. 예를 들어서 이 당시에 독일 지역에서는 소위 말하는 재즈 카페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요. 또 사람들이 요새 폭주족이라고 얘기를 하죠. 오토바이 부릉부릉거리고 그 다음에 가죽 옷에 쇠사슬을 끼고 자유를 만끽하는 폭주족도 등장하고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소비 문화 사회라고 볼 수가 있었죠. 그런 1930, 이 시기에는 마이카 시대이기도 해요. 폭스바겐이라는 국민차가 등장하면서 이 노동자들이 직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마이카 시대가 이 1930년대에 도래하게 되죠. 어떻게 보면 현대사회와 그다지 다르지 않은 모습, 그리고 양상을 보이는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게토와 인종학살이라는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자신들과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900만 명 중에 600만 명을 청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일까요? 자, 그런 주제를 가지고 좀 무겁네요.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아니스트입니다. 좀 느리네요. 죄송합니다.
maybe the whole world. No one plays Chopin like you. Well, that's a compliment. By order of the governor of the Warsaw district, will be created a Jewish district in which all Jews will have to reside. You must get away at once. I'm not leaving. Can't I take my chances here? But I have to keep moving. The Germans are hunting down indiscriminately now. Keep as quiet as possible. No one knows you're here. I want to help. I want to do something. Don't let them get you alive. If you prick us, do we not bleed? If you tickle us, do we not laugh? If you poison us, do we not die? And if you wrong us, shall we not revenge? 자, 피아니스트를 가지고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사실 보면 볼수록 자꾸 눈물이 나는 그런 작품인 것 같아요. 뭐 남의 얘기 같지도 않고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작가 자신이 폴란드 출신이고 게토에서 살아봤고 물론 게토에서 빠져나오긴 했지만 여하튼 살아본 경험이기 때문에 자신의 얘기를 쓴 거라고 볼 수도 있죠. 자, 영화 얘기를 계속하다 보면 제가 또 감정적이 될 것 같아서 이 오스트리아와 체코의 합병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33년에 국가사회주의 독일 노동자당이 독일 정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보시다시피 국가사회주의 극좌 정당이죠. 이들은 사실상 사회주의적인 정책을 많이 추진하게 됩니다. 노동자 환경 개선을 위한 운동도 전개하고요. 히틀러를 중심으로 해서. 그리고 이 독일 노동자들의 해외 여행을 일상화시키는 그런 정책, 해외 여행 후원 정책이라고 할까요? 여행을 나갈 때 국가에서 그리고 회사에서 반반씩 그 여행 경비를 제공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추진을 통해서 노동자 우선 정책을 통해서 정권을 장악하게 되는 것이죠. 히틀러는 곧 폴란드와 우호 정책을 추진해서 1934년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사실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단지 문제라든지 폴란드 회랑 문제로 이 폴란드와 긴장 관계에 있었죠. 그런데 그 긴장 관계를 이 유화 정책, 다시 말하면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되면서 폴란드가 군비 확장을 못하도록, 그리고 영국과 프랑스가 이 독일을 견제하지 못하도록 이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이 영국과 독일의 대독일 유화 정책의 결과 독일이 1939년 오스트리아를 병합하고요. 체코슬로바키아의 대부분을 병합하게 됩니다. 그 후 나치 정권은 모든 포화를 폴란드로 향하게 되죠. 독일의 주요 관심사는 국제연맹이 관리하는 독일인 거주 자유도시 단치히와 폴란드 회랑이었습니다. 동프로이센은요, 뭐 지금의 베를린이 있는 동프로이센은 발트해로 이어진 폴란드 회랑에 의해 독일 본토와 단절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1차 세계대전에
전범 국가였던 독일 제국을 이제 무너뜨리는 과정에서 독일이 다시 한번 전쟁을 일으키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소위 말하는 이 독일을 바다를 없애버리는 정책을 펼치게 되죠. 다시 말하면 그 독일에 속해 있는 바다 지역을 폴란드에게 주는 그러한 정책을 추진하게 됩니다. 이 단지와 폴란드 회랑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 독일에게 자유도시 단지히와 이 폴란드 회랑은 꼭 회복해야 할 영토였습니다. 특히 이 단치히는요, 제1차 세계대전에서 독일이 패배하여 빼앗긴 영토였기 때문에 히틀러는 단치히의 독일계 주민의 해방을 주장하며 민족주의를 부추겼던 것이죠. 그래요. 단치히의 이 독일계 주민들을 민족주의로 자극해서 독립운동을 하도록 유도했던 것입니다. 1939년 초기 히틀러는 군사력에 의한 이 폴란드 문제 해결을 준비하라는 비밀 명령을 내리고요. 이어서 독일 정부는 자유도시 단치히의 독일 병합 요구와 폴란드 회랑을 통과해 동프로이센과 독일 본토를 연결하는 치외 법권 도로 건설 요구를 강하게 주장하게 됩니다. 폴란드 침공 계획은 3월 3일까지 준비가 진행되었죠. 앞서 얘기한 이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을 체결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이 곧 파기되게 됩니다. 폴란드 정부는 독일의 요구를 거부하죠. 단지를 독일 땅으로 그리고 폴란드 회랑을 관통하는 이 치외법권적인 도로 건설에 대해서 폴란드 정부는 거부하게 됩니다. 독일의 확장주의에 위기감을 가지고 있던 영국과 프랑스는 3월 30일 폴란드에 대해 군사 원조를 보증하게 되죠. 그리고 이 폴란드 정부의 방침을 지지하게 됩니다. 히틀러는요, 영국과 프랑스가 독일과 폴란드와의 전쟁에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고요. 그 생각은 맞았습니다. 4월 28일 독일은 1934년에 체결했던 독일 폴란드 불가침 조약과 1935년에 체결한 런던 해군 군수 조약을 모두 파기시키죠. 아울러서 나치 독일은 소련 스탈린과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모스크바에서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의 비밀 회담이 진행되게 되죠. 8월 22일 독소 불가침 조약이 체결되게 됩니다. 히틀러는 이 조약으로 인해 독일이 폴란드를 침공하더라도 소련이 여기에 개입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시 하게 되죠. 조약의 비밀 의정서에 따르면 독일과 소비에트 연방은 폴란드 분할 점령, 서쪽의 3분의 1은 독일이, 동쪽의 3분의 2는 소비에트 연방이 점령한다는데 합의하게 됩니다. 물론 나중에 약간 좀 조정이 있긴 하지만 여하튼 소비에트 연방이 폴란드의 일부 지역을 차지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뒤에서요. 점령 뒤에. 연합국 측 동맹국의 첩보기관에서
이 비밀의정서의 내용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폴란드 침공에 어떤 반응도 보이지 못하게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첩보기관에서 이 비밀의정서 내용을 이미 포착했음에도 불구하고 폴란드 정부와 공유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들끼리 쉬쉬하고 있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이 폴란드 침공에 대해서 굳이 여러분들과 수업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바르샤바 봉기를 가지고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바르샤바를 독일 제3제국군에게서 해방시키기 위해 폴란드 국내군이 일으킨 일제 봉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식민지 해방운동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기에 주축 세력들은 사실상 민족주의자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보수적인. 당시 소련 군대가 독일군을 몰아내며 바르샤바 동부 외곽으로 접근하던 것과 시기를 같이 하고 있었죠. 이제 독일군이 탱크를 몰고 들어오니까 이제 그러면 이 폴란드 민족해방전선 보수적인 그쪽에서는 이제 해방 이후에 지분 문제가 있죠. 만약에 소련이 해방을 시키면 소련의 입김이 강해지니까 그것보다는 우리가 먼저 일으켜서 결국은 민족 진영이 좀 우선권을 갖자라는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하지만 소련군은 바르샤바 코앞에서 진격을 멈추었고요. 그 사이 독일군은 전열을 재정비해서 폴란드 이 민족해방군을 진압하게 됩니다. 외부의 도움이 전혀 없는 63일 동안 바르샤바는 독일군의 참혹한 진압 아래 파괴되게 되죠. 자,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지만 바르샤바 봉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목적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샤바 봉기는 1944년 8월 1일 시작되죠. 이 바르샤바 봉기가 일어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은 지역적인 원인이라고도 볼 수 있고요. 이 독일군이 폴란드인들에 대한 집단 검속을 개시했고 이 모스크바에서도 봉기를 독촉하는 전문들이 계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 독일군이 이제 수세로 몰리면서 이제 모스크바에 충성하는 폴란드인들을 색출하는 그러한 집단 단속을 개시하고 있었죠. 아울러서 모스크바에서도 계속해서 봉기를 하라고 독촉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이 폴란드 저항운동가들은 이 목표를 가지고 봉기를 일으켰죠. 우선 독일 점령군을 도시에서 몰아내어 독일과 추축국이라는 거하게 맞서는 싸움에 힘을 보탬으로써 자신의 입지를 강화시키는 그러한 전략이었습니다. 소련군이 바르샤바를 해방시키기 전에 자기들 손으로 바르샤바를 해방시켜 소련의 계례 집단인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에 대한 정통성 면에서의 우월성을 점유하려 했던 것이죠. 김구 선생님께서 해방이 되던 날 우울해 하셨다고 하죠.
우리의 힘으로 지분을 확대시키려면 결국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독립을 이루었어야지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해서 상당히 아쉬워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과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죠. 그래요. 바르샤바 봉기의 전개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봉기 초기 단계에서 폴란드인들은 바르샤바 중심가 대부분을 점령하게 됩니다. 그래요. 독일 쪽에서는 폴란드인들이 봉기할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첩보가 들어오지 않은 걸로 보여요. 아주 상당히 밀리는 독일군이 밀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하지만 소련군은 만약에 이때 소련군이 이제 강을 건너서 바르샤바로 진입을 했다면 아마 쉽게 끝났을 전쟁이죠. 그런데 소련군은 바르샤바 경계 밖에서 대기한 채 기다리고 있었죠. 이 상황에서 전열을 정비한 독일군과 폴란드인 사이에 격렬한 시가전이 전개되고요. 됩니다. 소련군은 사실 생색을 냈죠. 9월 13일 소련군 휘하에 제1폴란드군이 비스톨라강 동안에 도착했으나 이들 중 강을 건너 바르샤바로 진입할 수 있었던 것은 1200명에 불과했습니다. 소련의 스탈린이 반공적인 폴란드 지하국 소속 저항운동가들이 독일군에게 분쇄되기를 바라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난무하고 있어요. 바르샤바 봉기의 결과를 살펴보도록 하죠. 바르샤바 봉기 때 발생한 사상자 수를 보면요. 폴란드 저항군이 16,000여 명 전사하고요. 6,000여 명이 부상을 입게 됩니다. 폴란드 민간인 사망자 수만 해도 15만에서 20만에 이르고요. 이 독일군도 역시 큰 피해를 보게 됩니다. 독일군 8,000명이 전사하고요. 9,000여 명이 중상을 입게 됩니다. 시가전으로 인해 바르샤바 건물의 4분의 1 이상이 파괴되죠. 바르샤바는 나치 독일의 폴란드 침공이 이루어졌던 1939년부터 1943년 그리고 1945년 1월 독일군이 바르샤바를 포기하고 퇴격할 때까지 전쟁 이전의 이 건물들 중에 85%가 파괴되죠. 뭐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요. 전쟁이란 게 참 무섭죠. 바르샤바 봉기의 주도 세력인 폴란드 국내군과 지하국은 이 사실상 봉기 실패로 와해되게 됩니다. 다음은 홀로코스트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지 될 것 같아요. 이 아돌프 히틀러의 나치 독일이 주도하여 벌인 조직적 학살극입니다. 유대인이 가장 많이 희생된 걸로 되어 있지만 뭐 맞는 얘기고요. 한 600만 명이 희생이 됐으니까 제일 많고 히피라든지 동성애자라든지 그리고 장애인들도 이 인종 학살의 대상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총 1100만 그리고 유대인뿐만이 아니고 폴란드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슬라브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1100만여 명의 민간인과 전쟁 포로들을 가스실, 총살, 강제노동으로 학살을 하죠. 인간의 태생적 요소를 들어 슬라브인이야, 유태인이야, 폴란드인이야, 조선인이야 라는 태생적 요소를 들어 특정 인종의 점멸을 목표로 제도적, 과학적으로 학살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요. 여기서 핵심은 태생적이라는 요소와 과학적이라는 요소예요. 과학이라는 건 이성과 거의 비슷한 개념으로 이해되는데, 이성이 발전하면 발전할수록 인류의 삶이 풍요로워져야지 되고 그렇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학기술을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요. 희생자와 학살 주체, 학살의 책임자를 한번 보도록 하죠. 희생자는요, 유럽 내 약 900만 명의 유대인 중 3분의 2에 해당하는 600만여 명이 이 유태인들이 학살되게 됩니다. 집시들도 50만여 명 학살당하고요. 이 숫자는 유럽 집시의 절반가량입니다. 아울러서 슬라브인, 장애인, 성소수자, 포로 또는 나치당을 정치적 이유로 거부한 사람들도 함께 학살되게 되죠. 총 희생자의 수는 흔히 알려진 유대인 600만을 포함해서 1100만 명으로 보는데요. 이 나치 점령지에서 조직적으로 학살당한 소련인까지 포함하면 1700만까지 잡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학살의 책임자는요, 나치 독일 정부와 그 군대고요. 나치 독일 정부에 협력했던 추축국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과 동맹을 맺은 국가들이죠. 그리고 이 추축국의 계례국들이 있습니다. 이 계례국이라는 것은 꼭두각시 정권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되고요. 가장 대표적인 계례국을 들자면 만주의 만주국인 이 만주국이 있고요. 그리고 비시 체제라는 게 있습니다. 이 프랑스 남부 지역, 프랑스 북부 지역은 2차 세계대전 때 프랑스의 식민지가 되죠. 식민지가 되고요. 이 남쪽 지역을 이제 뚝 띄어서 비시 체제라는 체제를 만들어줘요.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이 비시 체제에서 자발적인 점령지의 자생적인 파시스트들이 이 BC 체제 내에 있던 파시스트들이 게토를 만들고 또 학살 폴란드로 이 유대인들, 프랑스계 유대인들을 이제 보내게 되죠. 이거는 계례 국가들의 아주 자발적인 행동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1930 한번 시간 순서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1933년에) 나치가 정권을 장악한 이후 제일 먼저 추진한 것은 동성애자에 대한 탄압이었습니다. 동성애 단체 강제 해산을 단행하게 되죠. 아울러서 동성애나 성에 관한 학술서를 모두 불태워버립니다. 아울러서 이 게슈타포에 의한 이 동성애자 사냥이 실시되고요.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체포된 동성애자만
10만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중에 5만여 명은요, 강제 수용소로 보내지고요. 일반 교도소로 이송된 경우도 15,000여 명에 이르게 됩니다. 이 강제 수용소로 보내진 동성애자 중에서 60%가 사망하게 되죠. 4월 유대인 상점에 대한 보이콧 운동이 전개되게 됩니다. 아울러서 1933년 6월 유대인은 모든 공직에서 추방되게 되고요. 이 강제 수용소 및 노동 수용소의 설치가 가결됩니다. 설치안이요. 이 1935년부터 1938년까지 이 유대인 차별법이 시행되게 되는데요. 1935년에 니른베르크 인종법이 시행되게 됩니다. 유대인과 독일인 사이에 혼인을 금지시키고요. 유대인의 시민권을 박탈하게 됩니다. 1936년에는 유대인 전문직, 변호사, 의사, 교수직 자격을 박탈해버립니다. 유대인이라는 이름만으로 자신이 국가 자격증으로 가지고 있는 변호사 자격증, 의사 자격증, 박사학위 자격증이 박탈되게 되는 것이죠. 하인리히 힘러는 동성애와 낙태를 방지하기 위한 제국 중앙사무국을 설립하게 됩니다. 1936년의 일이었죠. 1938년 11월 9일 유대인 홀로코스트 계획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개토 설치 논의가 이 시기에 본격화되죠. 유대인의 법적 권리 상당 부분이 박탈당하게 됩니다. 법적 권리가 박탈된다. 여러분들은 그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죠. 사실상 법적 권리가 박탈되게 되면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들이 사라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39년 제2차 세계대전 발발과 동시에요. 1939년 4월 유대인 재산의 강제 매각이 실시되게 됐고요. 또 하나 눈에 띄는 특징 중에 하나는 이 장애인 살해 계획인 T4 프로그램이 시작되게 됩니다. 이 정신적, 육체적 장애인을 강제 안락사시키는 것이죠. 뭐 이런 식이었더군요. 뭐 병원에 소아병원에 이제 애를 데리고 엄마 아빠들이 같이 가잖아요. 그런데 이제 장애가 있는 경우에 안락사가 부모의 허락도 없이 이상한 약을 주사기로 투입을 해서 죽이는 부모의 동의도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보면 국가에 의한 집단 학살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장애인 살해 계획이 시작됐고 그것으로 인해서 죽게 되는 장애인의 숫자가 무려 20만 명에 이르게 됩니다. T4 프로그램은 이 1941년에 중단되게 되는데요. 사실 이것도 뭐 장애인을 위해서가 아니고 이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인력이 1941년 본격적으로 이 홀로코스트에 참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수용소로의 강제 노동 수용소,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 전에 유대인들을 지정된 일정 구역으로 강제 이주를 시키게 됩니다. 1945년 종전시까지 운영되었죠. 바르샤바 게토의 경우 바르샤바 총 인구의 30%에 해당하는 유대인들이
바르샤바의 2.4%밖에 안 되는 게토에 거주하게 되죠. 이 적은 면적에 많은 수의 사람들이 몰리다 보니 이 열악한 시설로 인한 전염병 등이 창궐하게 됩니다. 개전 이후 거의 모든 점령지에서 게토가 성립되게 되죠. 폴란드인들은 유대인 게토에 감정적으로 협조했고요. 게토에 대해서 대체로 호의적이었죠. 그래요. 옆에서 사실 사람들이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이웃이 어떤 피해를 입고 있는지 알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애써 외면을 하죠. 저도 그런 편이긴 하네요. 반성이 많이 되긴 하는데. 여하튼 그러한 것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모이면 이런 일도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죽는 거 아니면 뭐 상관없는 거 아니야. 그래요. 항상 관심을 가지고 주변을 둘러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 시기는 현대사회, 지금 우리의 일상과 똑같은 시대라고 보시면 돼요. 소비사회고요. 또 대중사회이고 대량생산 사회였죠. 물건이 넘쳐나고 경쟁이 심하고 뭐 그런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요. 1941년 12월 히틀러는 유대인 대학살을 지시하게 됩니다. 아도르프 히틀러는요, 죄송합니다. 넘어갔네요. 휙 하고. 이 아돌프 히틀러는 유럽 유대인을 전멸시키기로 결정하고 소련 공격을 시작하게 됩니다. 유럽 전역에 게토 설치를 완료하게 되죠. 소련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치안을 유지한다는 명목 아래 유대인, 소련인, 폴란드인을 대량 학살하게 됩니다. 이틀 만에 3만 명이 학살된 경우도 있다고 하고요. 총 이 과정에서 160만 명이 살해되게 됩니다. 최초의 학살 수용소가 12월 해운도에 설치되고요. 이어서 7곳으로 확대되게 됩니다. 이곳은 현대적인 방식으로 대량 학살을 자행하게 되죠. 독가스를 통한 샤워실 학살 등, 그리고 약품이 이 시기에 의약 제조 산업이 발달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뭐 생체 실험을 이 수용소에서 했기 때문이죠. 그래요. 그렇게 되면서 독일의 의약품 제조 기술이 상당히 발전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이기도 해요. 그래요. 이것을 비롯한 주요 수용소들에서만 총 3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1942년부터 1945년에 걸쳐 대대적인 인종학살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1942년 초에요. 반제회의에서 홀로코스트 전면 실시가 결정되게 됩니다. 7월에 게토에서 수용소로의 강제 이주가 시작되게 되죠. 베우제츠 수용소를 필두로 학살 수용소가 본격적으로 가동되기 시작됩니다.
종전까지 가동이 되죠. 하지만 1944년 죽음의 행진이 있게 되는데요. 이 연합군이 급속히 진격해오자 독일군은 학살 수용소를 파괴하고 이 증거를 인멸시키게 되고, 아울러서 남아있던 생존자들을, 수감자들을, 그리고 포로들을 이송하게 됩니다. 근데 뭐 제대로 먹이거나 입히거나 그러지 않은 상태에서 한겨울에 뭐 찢어진 옷을 입고 견딘다는 게 그게 쉽지가 않았겠죠. 이 과정에서 죽은 사람들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1945년 이제 독일이 패전하게 되죠. 죽음의 행진에서 약 6만 명이 생존하고요. 종전 이후에 그 6만 명 중에서 4주 동안 1만 명이 산명하게 됩니다. 동성애자들은 종전 이후에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서독 동독 정부에 의해서 다시 수감당하게 됩니다. 자, 오늘의 핵심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오늘이 3주차기이기 때문에 뭐 격주과제는 걷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시고 또 이런 것들은 좀 여러분들이 한번 스스로 대답해 볼 수 있는 근육을 키우셔야 돼요. 뭐 여러분들이 근육을 키운다 그러면 몸 근육만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마음 근육도 상당히 중요하죠. 그러려면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이런 문제들을 자꾸 생각해 보는 것이 마음 근육을 단련시키는데 상당히 중요하죠. 자,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 원인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발발 원인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는데 뭐 사실상 독일 제국에게 항복을 받은 게 아니고 바이마르 공화국에 항복을 받았죠. 왜냐하면 독일 제국이 이제 완전히 제1차 세계대전에서 붕괴가 된 이후에 바이마르 공화국이 정권을 장악한 뒤에 패전, 이제 종전을 선언하게 되죠. 그런데 사실은 너무 이 패전국에게 둘러싼 이 고통이 너무 컸죠. 뭐 예를 들어 전제 배상금을 지급하는데 그 배상금의 액수가 너무 컸어요. 거기다가 아까 보신 폴란드 회랑이다, 단지이다, 독일의 영토들을 뚝뚝 지리 마음대로 다 잘라먹었죠. 뭐 이런 과정에서 독일의 민족주의를 자극할 개연성은 농후했습니다. 정답은? 그래요. 주차 과제는 없으니까 제가 또 자연스럽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게 되네요. 게토와 인종학살이 인류에게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요. 사실상 과학이 발전하면요, 사람이 이성적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과학을 이용해서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들을 제거한다? 이거 참 난감해지는 것이죠. 과학이 발전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은 합리적이 되느냐? 그러한 부분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원래 비합리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공부와 또 과학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데
그것만 가지고 가능하냐라는 물음을 2차 세계대전은 우리에게 제기한 것이죠. 이 바르샤바 분기에서 소련이 방관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상 이 바르샤바 분기의 주축 세력은 민족주의 세력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보수적인 사람들이죠. 우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소련 입장에서는 그냥 강 건너 불구경을 했죠. 바로 바르샤바 옆에 있었는데 강만 건너면 바르샤바인데 그냥 팔짱 끼고 독일군에게 이 바르샤바 봉기군이 괴멸당하는 모습을 지켜만 봤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제2차 세계대전이 인류에게 남긴 숙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화는 마지막 황제를 한번 여러분들이 보셨으면 좋겠어요. 청나라가 망하고 이제 신의 혁명이 일어나고 괴뢰국, 만주국이 등장하는 그런 시기의 영화입니다. 장편이긴 한데 여하튼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좋은 영화예요. 좋은 영화만 골라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한번 보시고 그거 보시면 이 부모님과도 충분히 대화가 가능한 주제들이고 친구들하고도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좋은 주제 영화만 한번 엄선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자, 영화에 대한 얘기는 안 했네요. 영화에 대한 얘기는 다음 주에 잠시 나가고 그 다음으로 연이어서 제가 지금 뭘 한다고 했죠? 마지막 황제군요. 제가 기억력이 왔다 갔다 하네요. 마지막 황제를 한번 좀 보셨으면 합니다. 자, 장시간 수업 들어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 주에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